제가 자란 곳은 그 경주에서도 황호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로 고분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죠. 저희 집 바로 뒤도 고분입니다. 1999년도와 2011년도에 찍은 사진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데요. 저 사진의 왼쪽 부분에 저희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때, 이 그 집 바로 뒤에 있는 고분에서 지금 이제 황호동 53호분이라고 하는 무덤인데요. 저기서 보면 서쪽으로 황남대총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 황남대총이 1973년도에 발굴되는 모습을 여기서 지켜보는 거죠. 이 산같이 높은 봉우리가 깎여 나가면서 쭉쭉쭉쭉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발굴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 학교를 가려면 저 앞쪽을 지나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친구 집이 없어졌어요. 고분공원이 만들어진다고. 근데 그 친구 집이 있던 자리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고분인 거죠. 그 친구 집 안방이 있던 자리가 보니까 막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발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바로 고분이었던 겁니다. 이런 유적의 한가운데에 있던 곳에서 뭐 살았던 흔적이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80년대까지 경주는 관광도시의 중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관광도시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관광 요정들이 많았고 일종의 기생관광들이 이루어지는 곳들도 바로 저희 동네에 바로 옆 동네가 그런 동네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뭐 그런 걸 의식하지 못하고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고등학교 들어왔을 때부터 어른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직접 그 당시에 고등학교 은사였던 선생님도 너희들은 이런 경주의 모습을 바꿔나가야 한다. 그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셨고요. 대학 가서 보니까 진짜 그 당시에 막 처음으로 80년대 중반에 이제 그 실태 보고서들이 나오거든요. 고향 이야기들이 직접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좀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는 또 경주라고 하는 도시가 가까이에 이제 저는 유적들이 많고 하는데 또 많은 또 그 미술 작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었죠.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경주 계림입니다.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20분 정도 가면은 바로 경주 계림이 있었죠. 그 계림에는 언제든지 가면은 그 이제를 걸어놓고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당연히 뭐 그 초등학교 들어가면 다들 이게 도화지를 하나씩 들고 가서 뭐 그림 그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초반까지는 그림을 참 열심히 그렸습니다. 진짜 화가가 되는 거 아니냐 생각도 했고요. 실제로 그때 같이 그림 그리던 분들 중에 진짜 지금 현업 작가로서 활동하시는 분이 있고요. 우연히 제가 또 다시 들었습니다만은 이번 대구 미술관에서 다티스트 1호로 선정됐던 차기선 작가도 제가 우연히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 혹시 안 가봤어? 했더니 자기도 바로 그 계림에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박물관 학교에 대한 기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경주는 그 문화적인 소양을 뭐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술 작가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처음에 갔던 것은 경주 향토학교입니다. 그때는 경주 박물관 학교가 없었던 거죠. 향토학교가 있었는데 그때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 이제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향토학교를 다녔는데 75년도에 인왕동으로 옮겨가 버리니까 왠지 가기가 싫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향토학교만 초등학교 때 다니고 박물관 학교는 초등학교 때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들어가서 다시 경주 박물관 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친구들이 이제 같이 가자고 이제 저를 이끈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서 이제 다시 초등학교 동기였던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 다시 찾고 난 뒤부터는 이상하게 박물관이 완전히 저희 고향과 같은 그게 뭐 안 가, 뭐 항상 그 토요일만 되면 가야 되는 곳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꿈도 이 박물관 개통해서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대학도 그래서 제가 스스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뭐 80년대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녹록하진 않죠. 제가 한번 저 어릴 그 박물관학교 시절 때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이제 79년도에 박물관학교 중동부 답사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제 다시 박물관학교를 찾고 난 뒤에 중동부는 답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경주 남산이든 그런 불교 유적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스케치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랬던 거고요. 이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조금 이제 각 고등학교마다 이제 또 답사 모임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는 에밀레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 이제 울산에 있는 방구대 안각합니다. 거기서 직접 보는 거고요. 또 이런 것도 했습니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 고등학교 종합예술제 때 탁본 전시회도 직접 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바탕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학도 뭐 이쪽 계통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뭐 하여튼 대학교에서의 생활은 뭐 그렇게 또 여기에 집중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많았고 뭐 그 당시에 시국인지라 좀 혼란한 부분도 있었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마치고 난 뒤에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자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나이 40에 박물관 직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생각보다 기회가 빨리 좀 찾아왔죠. 그래서 20대 후반에 막바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진짜 일생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20대 후반에 국립박물관의 큐레이터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박물관 학교에서의 그 배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대중과의 합치되는 것. 그 박물관이 대중과 그 시민사회와 분리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것을 많이 실천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박물관의 건립하는 쪽에 많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뭐 김해박물관의 개관이라든지 부여박물관 개관 때도 뭐 관여한다든지 특히 이제 가장 뭐 책임지고 했던 거는 지금 서울에 있는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개관입니다. 2005년도에 개관할 때 전체 전시 부분, 개관 전시의 총괄을 맡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른들과 다니면서 그냥 단순히 공부라고 해서 전공 분야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안목을 키워준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조각가들도 있었고 건축가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알게 모르게 중고등학교 때 그분들하고 답사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지식들을 키워주게 된 겁니다. 그 외연이 굉장히 넓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것이 다 도움이 돼가지고 박물관 건축에 대한 인식도 많이 생기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그 민주적인 부분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 고등학교 때까지 어른들하고 같이 답사를 다니는데 그분들이 저를 하대하고 막대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회원으로서 동등한 위치를 주어졌습니다. 그 권한이든 뭐 주장을 하든 이런 것들을 다 열어주신 거죠. 딱 하나 안 열어주신 게 하나 있는데요. 술을 마시기는 했는데 술병을 잡게는 안 하셨어요. 대학을 가니까 술병을 잡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사실은 뭐 안 좋은 이야기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도 어른들하고 같이 술도 마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서 바로 평등한, 그러니까 60대부터 10대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다 동등한 개인으로서의 한 명 한 명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 박물관 학교가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자산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다시 경주라고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되돌아가고 보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날 저희 관점입니다. 제가 이제 3주제로 이제 넘어왔는데요. 최근의 관심사와 관련된 겁니다. 다시 제가 이제 이 앞부분에 1주제에서 경주 그 어린이박물관 학교의 탄생부터 쭉 살펴봤는데요. 최근에 다시 되돌아보니까 이것이 이제 그 경주에서의 해방 전후의 어떤 정치적 상황들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과거에 이제 경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할 때는 저도 잘 몰랐죠. 근데 깜짝 놀랐던 게 2015년도 경주에서 솔거미술관이 만들어질 때 경주 미술의 뿌리와 맥칠인이라고 하는 전시를 하면서 경주의 근대 미술을 회고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그 대구 미술관에서 때와 땅이라고 하는 그 근대 미술 특별전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는데요. 경주에서는 이미 이제 2015년도에 이게 한번 이루어진 겁니다. 전 이 전시를 보면서 그간에 제가 몰랐던 내용들이 많은 것들을 인식하게 해준 전시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그 최근 년 중에는 18년도에 그 관성 김준식 전시였습니다. 김준식 화백은 본인이 많은 기록을 남기고 됩니다. 그래서 그 기록들을 통해서 해방 전후 일제강점기 말부터 시작해서 해방 전후 해방 정부에서의 일들을 다 복원해 볼 수 있는 복원해 줄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게 어떤 자료의 중요성들을 많이 일깨워 주게 되는데요. 마찬가지죠. 우리 전국 단위로 본다면 김달진 그 미술연구소의 아카이브가 굉장히 중요한 거 마찬가지로 각 지역에서의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도 박물관인으로서 이런 것들 일정 부분 정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그 박물관사 정리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는 해방 이후까지도 조금 정리의 폭을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경주예술학교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거죠. 우선 그래서 일제강점기부터 한번 되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경주미술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인으로서의 그 화가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준 사람들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오사카 긴타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로가 히데오라고 하는 사람은 경주 전총독부박물관 경주 분관의 초대 관장이고요. 오사카 긴타로는 세 번째 관장입니다. 모로가 히데오는 여러 가지 나쁜 악행을 많이 저지른 점이 많기 때문에 크게 언급할 건 없지만, 모로가 히데오는 그렇고요. 오사카 긴타로는 본인이 교육자다 보니까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1877년도 에도에서 태어나가지고 그쪽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가 대한제국 때 그 통감부 시절에 이제 그 당시에 일본의 그 교사라든지 공무원들이 그 대한제국의 판임관이라고 하는 형태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오사카 긴타로는 그 함경도 회령의 그 교사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오게 되는 이유 중에도 그 당시 이미 일본에 있을 때부터 그 동아시아의 그 정치에 굉장히 국제 정세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한국어를 이미 그때 깨우쳤답니다. 그래서 회령에 와서 자리를 잡았는데 이분이 참 독특한 분입니다. 그 회령에 오자마자 유적을 답사를 다녀요. 그리고 석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채집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으로 이제 1909년도 이럴 때 이제 일본의 그 학자들이 직접 전국을 다니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한제국 탁지부가 그런 조사를 의뢰합니다. 하다 보니까 일본인 학자들이 오게 되는데요. 그때 회령에 갔을 때 바로 이 오사카 긴타로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채집했던 회령 지역의 석기라든지 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처음 관계를 가지는데, 이분이 이제 그 영향인지 몰라도 15년도에 경주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주 보통학교 이제 학교 교사로서 오게 되고, 이후에 교장까지 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는데 그 속에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이제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1938년부터 이제 박물관장이 될 때, 이분의 제자였던 분들도 이제 20대를 넘어서, 경주에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제 간의 그 관계를 통해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처음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전시회를 열게 됩니다. 1943년도에 그 제1회 경주 향토미술 전람회라고 하는 것을 오사카 긴타로의 중심으로 해서 전시가 이루어지는 거죠. 저기에는 보면은 유명한 분들이 좀 많습니다. 뭐 나중에도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박일훈, 김만술 뭐 이런 분들이죠. 그뿐만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김준식 화백도 나타나게 다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주로 이제 경주 출신들이죠. 경주 출신들로서 미술 활동을 하시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전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오사카 긴타로는 독특한 부분이 또 그 당시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경주에 사는 신라문화제라고 하는 그 축제 형태가 있죠. 그것을 처음 기획했던 사람이 바로 오사카 긴타로입니다. 이 오사카 긴타로가 잠시 경주를 떠나서 부여에서 관장을 하고 한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부여 관장실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경주에서 자리를 잡고 본격적인 그 신라제라고 하는 걸 기획을 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그 당시에 그 화가들을 일본 유학도 적극 추진하게 됩니다. 후원을 하게 되는 거죠. 실력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일본 유학을 권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어쩌면 경주 미술계가 하나로 이렇게 조직화되는 데 있어서는 이 오사카 긴타로를 결코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러고 난 뒤에 1945년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이제 해방기념 미술 전람회가 열립니다. 1945년도 10월 달인데요. 여기에 있는 멤버들 중에도 보면은 바로 앞에 있던 그 오사카 긴타로와의 관계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냐면은 일제강점기에 경주에서 어떤 조직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바로 뭐냐면은 경주 고적 보존회입니다. 사실은 이게 약간 의용 조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으면 경주 고적 보존회니까 굉장히 뭐 우리 문화유산을 애호하고 할 것 같지만 그 경주 고적 보존회의 출발은 뭐 조선총독 그리고 을사오적 이런 사람들이 기금을 내고 일본의 왕이 직접 또 하사금을 내리고 해서 만들어진 게 경주 고적 보존회거든요. 그 경주 고적 보존회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분들이 또 이 해방기념미술제에 또 사진에 다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나중에 그 해방되고 난 뒤에 경주박물관의 관장이 되는 최순봉이라는 분, 그리고 그 뒤에 박물관장이 되는 박일훈 이런 분들이 저기에 다 있고요. 또 박물관 쪽을 계속 주변에서 그 진입하려고 노력하는 최남주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실제적인 화가들로서의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박일훈 선생 같은 경우는 실제 조각가로서 활동하기 때문에 박물관장이기도 하지만 실제 조각가로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1945년도에 앞부분에 해방 전에 있었던 그 전시를 이어받고 또 경주 사람들끼리의 어떤 미술계의 토대를 만드는 모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의 모임이 나중에 이때 바로 경주예술협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만들어지고 난 뒤에 금방 해체가 된답니다. 되고 난 뒤에 경주문화협회가 되고요. 경주문화협회에서 이제 기획한 게 바로 경주예술학교가 되는 겁니다. 저분들이 토대가 돼서 이제 경주예술학교가 되는 거죠. 그때 손일봉과 김준식은 임원이었고요. 김만술, 박봉수, 손수택 같은 분들은 회원으로서 참여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박목월생 또 직접 여기에 이제 사진에 등장하고요. 뭐 그래서 새로운 해방 정국이니까 1945년이니까 참 뭐랄까요? 막 혼란스럽긴 한데 뭔가 희망은 굉장히 가지고 있는 때겠죠. 미군정기였고 아직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이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1946년도에 이제 바로 경주예술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는 그 예술인들도 있지만 역시 이제 기금에 대한 문제도 있으니까 일제강점기의 뭐 활동과 무관하게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경주 최부잣집의 최준의 동생이었던 최윤이 이제 직접 이제 관여를 하게 되고요. 그분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중에 한 명입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또 일제강점기 때 그 활동했던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도 다 이때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진보적 지식인들도 이 예술학교에 서로이 참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술학교가 해방 이후에 최초로 생긴 예술학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 일선 학교에서 활동하던 이미 교사들도 학생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예술 활동에 대한 희망들이 있으니까 전국 단위로 유명한 분들이 여기에 다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역이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한계를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기록으로는 이 예술학교 초창기부터 윤경열 선생님이 참여했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아직 제가 좀 확인은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해방전국 때에는 이때 예술학교가 생기면서부터는 이제 경주를 넘어서서 전국 단위의 예술계, 미술계의 그 활동이 되는데 여기는 예술학교는 미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음악도 있습니다. 음악과 미술이 주축이 이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취지 중에는 그 확대했을 때는 고고학과 역사까지도 포괄하는 학교를 대학으로서 성격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경주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미술이라든지 음악도 있지만 역시 그 고고학과 역사학의 토대가 돼서 우리 문화유산의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의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참 어려움이죠. 이 해방정국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좌우의 대립이 극심해지게 됩니다. 경주도 영남 지역 내에서 대표적으로 좌우의 충돌이 심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또 백색 테러도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최준의 동생 중에도 백색 테러를 당해서 암살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참혹한 시국입니다. 바로 이 한국 전쟁을 딱 겪으면서 엄청 바로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한국 전쟁 바로 직전에 이제 많은 부분 예술학교의 많은 분들 중에 진보적 지식인들은 월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남는 분들은 경주 사람들만 좀 남게 되는 경향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충격이 그 경주 사회에 많은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52년도에 이 사진이 마지막 그 예술학교의 사진이 됩니다. 제 2회 졸업 기념 사진인데요. 이걸 하고 난 뒤에 경주예술학교는 해체가 됩니다. 나중에 뭐 계리막숙으로 이어지긴 하지만 그걸 살려보겠다고 막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거의 해체가 되고요. 이때 드디어 홍익대학 쪽으로 많이 가버리죠. 그래서 전 그 일대 보면은 개인적으로 저는 그간에 의아했던 게 있었습니다.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김영기라고 하는 청강 김영기에 대한 겁니다. 청강 김영기가 갑자기 경주와 관련된 책을 낸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러 자료를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의 자료들을 모으다 보니까 청강 선생님이 왜 여기서 책을 냈지? 이게 좀 의문이었어요. 그냥 피난땀에 와 있었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또 하나는
한 7, 8년 전에 우연히 그 김창욱 홍익대학교 서양학과의 초대 교수 학장이었나요? 서양학과를 이끌었던 김창욱인데 지금 저 위에 그 명함판 사진의 가장 왼쪽에 있는 분이 김창욱 선생입니다. 저분의 그림을 우연히 일본에서 옥션을 통해서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경주 계림을 그린 아주 작은 그림입니다. 근데 왜 또 이 김창욱이라는 분이 경주 계림을 왜 그랬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바로 아까 했던 2015년도 나온 그 도록을 통해서 다 이해가 된 거죠. 아, 이분들이 바로 예술학교에 관여를 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저만 관심을 가진 게 아니더라고요. 우연히 제가 김창욱 선생님의 그림을 가지고 이거 이제 블로그에 올렸더니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 그림을 좀 볼 수 없냐고. 그러면서 이 그림이 저는 해방전의 그림이라고 남들 판단을 했었는데 그분이 이게 바로 경주예술학교 시절의 그림입니다라고 가르쳐 준 거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좌파 운동을 연구하시는 분이 갑자기 또 이제 제 아는 분인데 연락이 온 거죠. 김창욱 선생이 왜 경주예술학교를 간 줄 아느냐 하는 식으로. 아마 그쪽에 가장 진보적 지식인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김창욱 선생이 갔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분의 1940년대 일본에서의 활동을 본다면 충분히 예술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던 것 같다라고 하신 거죠. 앞으로 일제강점기와 해방이라고 하는 경주 이야기를 좀 쓰려고 모아뒀던 여러 자료 속에서의 의문시됐던 사실들이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된 거죠. 저는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을 많이 이제 일깨워 준 겁니다. 이제 1952년도 사진에는 바로 고청 윤경일 선생님이 직접 저 사진에 등장합니다. 앞줄 왼쪽 맨 끝에 있는 분이 고청 윤경일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저는 또 이 경주예술학교의 해체를 라고 하는 시점이 경주 어린이박물관 학교의 탄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해방 전에 경주 사람들만으로서의 예술 단체가 만들어지고 했다가 그것이 확대돼서 경주예술학교로서 전국 단위로 큰 모임이 되고요. 그랬는데 좌우의 이념 갈등과 또 그 속에서의 많은 좀 진보적인 외부에서 왔던 분들이 또 얼부를 하는 일이 생기면서 경주인들은 또 많은 좌절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다 또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에 또 수많은 예술인들이 경주에 몰려옵니다. 대구에도 많이 왔지만 그 많은 분들이 또 경주에도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모습을 곧이곧대로 보지는 않는 거죠. 경주 사람들이. 근데 또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이 경주라고 하는 좋은 땅에서 왜 이 사람들은 경주 사람들은 유적을 보존도 안 하고 헌창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내심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예술학교라고 하는 이 운동이 좌절되니까 윤경일 선생님은 새로운 박물관장 진홍서 선생님과 그 고민을 하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돌파구가 바로 어른들이 아닌 어린이를 주목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경주 어린이 박물관 학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 바탕 속에는 소파방영안으로부터 이어지는 어린이 운동과 관련된 또 흐름도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경주박물관이라든지 경주에서의 문화운동 이런 것들이 뒷받침 토대가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제 막바지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때가 됐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어느 순간에 저렇게 그 해방 전국과 1960년대까지 경주에서의 그 흡수도 되다가 배타적이기도 하고 하는 많은 그 갈등들이 존재하죠. 그렇지만 결국은 1970년대 들어오면서 역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경주 박물관에서 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경주 박물관 학교, 어린이 박물관 학교와 향토학교에서 배웠던 분들이 대학을 가고 그분들이 다시 경주로 돌아와서 자리를 잡게 되면서부터 상황이 바뀌게 되는 거죠. 경주 사람들이 그 배움을 실천하게 되는 거죠. 바로 72년대에 만들었던 경주 어린이 박물관 학교 뒷받침회가 바로 대표적입니다. 그분들은 어린 시절 박물관 학교에서 배웠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직장인으로서 수입이 생겼잖아요. 그 수입의 일부분을 매달 봉급에서 떼가지고 자동으로 일종의 자동 이체 모양으로 봉급표에 아예 그 난이 있었답니다. 각 학교마다 그 알려줘가지고 그 딱 일정 부분을 아예 봉급 받을 때 제외해서 따로 봉투를 담아서 전해주는 그런 형태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관여하게 되고 또 그분들이 그 학교에서 수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 사회와 같이 가는 교육 프로그램이 성장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정점이 이룬 게 1984년도에 박물관 학교 30주년 행사가 되는 거죠. 그 준비위원회가 되고 그 행사가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완전체로서 사실은 성장하고도 한동안 계속 박물관 학교가 잘 이끌어졌는데 또 박물관 학교도 약간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학교 교육이 그 입시 위주로 많이 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빠진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94년도에 그 이제 박물관 학교를 박물관에서 직접 직영을 했지 않습니까? 직접 관리를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수업하러 오시는 분은 강사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느끼는 데 있어서의 자발적인 봉사라고 하는 느낌이 조금 적어진 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강의 자체가 조금 너무 기계적으로 돌아가서 한동안 약간 또 이 침체기를 겪기도 합니다. 근데 그에 대한 반성이 우리 국립박물관 내에서도 이제 있었고요. 그래서 2000년도 중반에 들어와서 이제 그 어린이 박물관 학교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그거는 지역에서의 실제로 수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굉장히 활성화되고 프로그램 자체도 그 지역에서의 그 선생님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다 보니까 그 수업의 그 질도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박물관장으로 있으면서 왜 당신이 있는 지역에서의 박물관 학교를 만들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그 경주 박물관뿐만 아니라 한 6개의 국립박물관에서 박물관 학교가 운영이 되긴 합니다. 거기서 저는 그래도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경주 박물관의 박물관 학교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속 가능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지역사회에서의 자발적이고, 뭐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섣불리 만드는 게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도 사실 어린이 박물관 학교를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접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대구에서 의식이 있는 부모님들은 경주 박물관 학교로 학생을 보냅니다. 본인이 직접 학생을 태워서 직접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퇴사하고 난 뒤에 다시 박물관 학교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조금 주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뭘 또 하고 싶냐라고 할 때 저는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다 정리해서 70주년쯤 됐을 때 한번 다시 이 경주 박물관과 하여튼 이런 경주에서의 해방정국과 예술인들의 이야기, 뭐 이런 경주에서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모으는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보고 싶은 생각도 가집니다. 그것이 아마 아까 2024년 이렇게 했는데요. 2024년도 경주 박물관 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그 행사로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것이 된다면 또다시 이제 그 전에는 단순히 경주 박물관 학교 그래서 그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주변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안 했었는데 이제는 그보다 좀 더 외연을 넓혀서 바로 이 경주 예술학교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야기 다 담아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것도 경주 박물관 학교를에서 그 인연을 맺었던 많은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화가로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조각가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분들이 과연 박물관 학교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한번 직접 인터뷰도 따고 기록을 남기고 아카이브로서
제대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좀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의 영상을 하나 좀 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주박물관학교 60주년 때의 영상입니다. 이 내용의 앞부분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글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말을 안 해도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오늘 좀 약간 두서없이 강의가 좀 이루어진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좀 경주를 좀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지만 앞으로의 뭐 의지도 좀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하나의 그 박물관이든 미술관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는데 지역 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경주 박물관학교가 예향신만을 강조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 수업 내용이 경주에 대한 편협한
우월성을 강의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합리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든지, 뭐, 그런 이야기를 했지, 우리가 최고야, 뭐 이런 것만을 강요한 수업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지식인으로서 자랄 수 있고, 시민으로서 자랄 수 있는 토대가 경주박물관학교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구미술관도 10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